여러분들이 또 최근에 참 좋아하시는 분이죠. 금시공의 장우진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휴일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다 입고 오셨어요? 그래도 좀 구독자분들 뵀는데 네. 이렇게 아유. 하고 와야죠. 어떻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지방선거 끝나고 일단 시장의 하반기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까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뷰를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그쵸. 일단 9천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네. 저는 이 자리에서 너무 욕심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일단 시장이 막 급락한다, 무조건 네. 빠진다 이런 게 아니고 아, 이 자리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것 같아 무서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무서운 거죠. 내가 없는데 혼자 막 덜 나갈까 봐. 네. 그래서 막 달려드는데 제가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삼성전기, 이노텍 또 이 시장이 끝을 볼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 말 하면서 사실 불안했어요. 네.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서 뛰어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을 내리지 말라는 거지 새로 막 지금 막 급하게 타시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로 어제 같은 날 빠져버리잖아요. 급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 유튜브에 질문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전기, 이노텍 괜찮냐고 막. 삼성전기 12%. 200만 원 위에서 하셨나 보다. 12% 물렸어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시장이 지금 나쁘지 않다고 보면서도 말을 항상 조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빈센트님이랑 아. 얘기들이 항상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론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장 대표님은 사실 작년부터 올해 시장에 대해서 7,000비, 8,000비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또 먼저 이야기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시장이 완전 여기서 이제 8,000, 9,000, 만 못 가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잘 느껴보세요. 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9천은 일단 넘어갈 것 같고 만 갈 수도 있죠. 반도체 달리면 갈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 지금 그 전기랑 이노텍에서 봐잖아요. 간 다음에 이렇게 빠졌을 때 네. 여러분들이 지금 탔어요. 10% 15% 수익 났어. 네. 근데 거기서 20% 만약에 빠져버려요. 손실이죠. 손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장과는 달라질 거다라고 그걸 제가 전제를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뭐 8천 넘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9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단기 세게 튈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때 이제 최근에 바뀐 게 뭐였냐면 5월 말부터 지금부터 장 색깔 바뀌었습니다. 네. 무조건 내가 버티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시는 구간 잘 정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변동성이 진짜 심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 어제도 그렇고 시장에서 장중 변동성 엄청 커졌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무조건 빠지냐? 아니 실적 좋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주가들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실적도 물론 좋죠. 근데 실적 좋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얘기 나오는 게 밸류죠, 밸류. 밸류에이션 항상 얘기하죠. 밸류에이션이 달라졌죠. 네. 이제는 다르다죠. 그렇죠. 그게 보통 고점의 시그널일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밸류에이션 얘기하는 게 고점의 시그널이라고요? 그럼요. 네. 과거의 고점, 지금이 고점이다라가 아니고 과거의 고점들의 사례들을 보면 실적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높여야 됩니다. 원래 6배가 아니고 이제 12배가 돼야 됩니다. 현대차 지금 목표가 뭐 120만 원 나오죠? 근데 현대차가 지금 PER 밸류가 네. 18배, 19배 되는 거 아세요? 되게 싸죠. 싸다고? 18배, 19배 된다니까요? 옛날에 6배 받던 회사가 벌써 그렇게 올라왔어요? 네, 올랐어요. 저는 8배라고 들었어요. 18배, 18배. 네, 18배까지 18배. 올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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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기 싫으셔서 그런 거죠. 네. 18배. 거기까지 올랐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봇으로 인한 밸류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기 같은 거 2028년 기준 PR이 65배 타겟 PR. 네. 밸류가 달라져도 된다. 왜? 성장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밸류에이션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죠. 근데 밸류에이션 가지고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사실 반도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전체 시장 밸류에이션 10배도 안 돼요. 그게 6배, 뭐 8배 막 그러잖아요. 그건 싼 건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섹터들을 잘 보시면 네. 이제는 PL 밸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 쭉 무너졌잖아요. 일단 네. 그럼 싸진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언제쯤이냐? 일단 다음 주는 젠스당 모멘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네. 다음 주 지나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11일. 순환매가 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11일 이후에 시장의 순환매 네.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그렇죠. 된다. 네. 워낙 지금 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ADR이라고 우리가 네. 보는 것 중에 상승 하락 종목을 비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50을 하회하고 있어요. 네. 50을 하회하고 있다는 건 20일 평균 동안 상승 종목 평균이 하락 종목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금융위기급이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그래요? 수준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쏠림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다고 한다면 음. 순환매 상태로 한번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호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따 뭐 또 설명드리겠지만 호재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려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음. 근데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나오고 딱 그날부터 5일 연속 코스닥이 급락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그 말은 뭐냐면 수급이라는 거예요. 네. 다른 상황이나 정말 안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수급을 해서 그렇게 쭉 빨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어제 그 되돌림의 약간의 근거, 아까 흔적이라고 했나? 힌트? 시그널이 뭔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뭐 네. 어떤 거에서요? 레버리지 ETF면 현물의 몇 배가 되는 거죠? 2배. 2배가 되죠. 네. 근데 어제 삼성전자의 레버리지 ETF가 일제히 2배가 안 됐습니다. 괴리가 생겨서 그러니까 저도 그거 봤어요. 네.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사실 최근에 하도 레버리지를 많이 사서 그런지 아니면 LP들이 그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건지 분명히 삼성전자 2% 오르는데 막 5% 오르고 막 이랬거든요. 어제요?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맞아요. 근데 어제는 하락하는데 이게 1% 하락하는데 막 2% 넘게 하락하고 더 있고 빠졌죠. 이래서 네. 아 이게 또 이쪽 레버리 쪽에 매도가 많구나. 맞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어제 그 힌트를 보면서 네. 확실히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이제 공포를 좀 느꼈다. 근데 요 며칠 사이에 그 하루짜리 변동성 가지고 우리가 뭔가 시장의 변화를 명확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나요? 물론 그게 일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알 수 없죠. 네네. 근데 일단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의 그 쏠림, 심리다. 지나친 쏠림이 완화가 될 만한 조짐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 완화. 그렇죠. 음. 네, 쏠림이 완화가 됐으니까 지금 거기서 빠진 거잖아요. 음. 그럼 그 돈들은 다시 여기를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쪽에 빠진 것들을 노릴지를 고민할 거예요.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전자지수가 좋다 그러면 다시 그럴 수도 반도체보다 있는데. 밸류에이션 싼 기업 뭐 종목 찾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이거예요. 결국은 싸다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거죠. 싸다. 네. 싸다라는 개념이 음. 지금 실적 대비 싸다가 되는 건데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 혹시 보셨어요? 봤죠. 네. 제가 딱 입사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네. 제가 좋아했던 기업 중에 아틀라스 BX라고 있었거든요. 아트락스 비스. 네. 배터리 회사였어요. 네. 1차 전지. 2차 전지인데 그 납축 전지. 네네. 근데 그 회사 PER이 제가 기억하고 0.5배까지인가 떨어질 거예요. 오. 네. 그리고 그때 세아베스텔인가 그런 회사가 PER 2배 네. 탐방을 갔거든요. 오. 네. 너무 싸니까 빨리 너무 갔다 와라. 싸죠. 네. 근데 그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됐냐? 박살을 났어요. 그때는 아트라스 엑스는 올랐어요. 그때는 또 그게 뭐 안 통했던 시장인가요? 싼 PER 주식 2배가 안 지금 이 PER 2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익이 꺾이면서 PER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구간을 가면서 근데 반도체는 이익이 꺾이지 않잖아요. 향후에 한 2, 3년. 맞죠. 네. 2, 3년 동안 꺾이지 않아요. 네네. 근데 2, 3년 동안 꺾이지 않는데 여기서 PER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려면 네. 제가 볼 땐 성장이 나와야 돼요. 아,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근데 성장이 지금은 성장이 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이건 거의 단정적으로 지금처럼 강한 성장이 나올 수 없다는 건 거의 단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6년에서 2027년에 반도체 이익에 있어서의 성장은 우리 다 숫자 알잖아요. 근데 2020 이제 7년에서 8년의 성장은 이전 1년보다는 확실히 숫자가 뚝 떨어져요. 27년에도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이제 기정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음.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성장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그 폭이 우리가 2026년에 봤던 서프라이즈 폭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단언하냐면 너 뭐 자신 있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익률이 같이 올라간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영업이익의 증가가 나타났어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지금
70% 80% 이렇게 나오죠. 그럼 70% 80%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70% 80%에서 맥스로 영업이익 잘 나와봤자 100%잖아요. 네. 근데 100% 불가능하죠. 진짜 잘 나와봤자 85%일 거예요. 네. 그럼 영업 레버리지라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면서 좋아지는 효과는 없어요. 과거 삼성자의 아이스캐니스는 적자를 봤다가 그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빠르게 올라왔던 효과가 올해 분명히 강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곱하기로 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어요. 가격 상승 빠르게 올라왔고 거기에 네. 영업 레버리지가 올라왔죠. 근데 지금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년 성장률 둔화되고 28년은 애널리스트마다 지금 엇갈려요.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것도 있고 하락한 좀 감소한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빠진다가 아니고 불투명하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피크다 아니다를 예측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반도체가 그래서 살아있다고 봐요. 네.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정말 살아있을까를 본다면 28년 사이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근데 그때만 28년 정체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정체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언제 실적을 단겨가서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12months forward PR 기준으로 뭐 7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2months forward PR이면 지금 한 6월 정도 되니까 네. 내년 실적이 한 12분의 5, 네. 12분의 5, 올해 실적이 10분의 7 정도 들어있죠. 그쵸. 근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12months forward PR이 엄청나게 낮게 평가돼 있다라고도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내년 기준 PR로 본다면 그래도 7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올해 그 두 기업의 실적에 찍히는 숫자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은 분명히 굉장히 좋을 걸로 우리 다 알고 다 있고 알고 그게 있죠. 주가에 네. 지금 반영이 서서히 계속 내년 것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후년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뭐 미장 오래 보신 분들은 엔비디아 과거 정말 기세등등하게 올랐다가 주가가 꺾였던 그 시점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엔비디아가 그 성장률이 좀 꺾였어요. 그것도 숫자가 많이 꺾인 것도 아니고 한 1, 2% 꺾인 거 가지고 이게 70에서 71로 올라가고 69로 내려온 것을 보면서 주가는 좀 내리막을 겪어서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이게 반영이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과연 언제부터가 우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해야 될까를 저도 계속 이제 여쭤보고 있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그럼 장 대표님은 그런 시그널,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2027년 한 중반까지 반영이 됐다면 올해 하반기, 뭐 내년 초 이 정도의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맞아요. 많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뭐 하반기 시장 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계속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네, 네.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불거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유동성이 불거지면 올해 얼마 전에 봤잖아요. 5월 말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갑자기 빠지는 거 보였죠. 시장 10%가 뚝 빠지고 유동성 이슈가 생기면 아무 종목도 용가리 통뼈라고 버티는 것들이 없습니다. 네, 무너져요. 네, 그 밸류에이션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네. 하반기에 전자닉스도. 근데 그때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전자닉스가.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보시면서 주도주는 들고 가시되 네, 변동성이 있으니까 현금을 불확실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여기서 베팅하고 가자가 아니고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려됐던 것처럼 전자닉스가 빠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때 막 우려를 미리 얘기 드리고 현금 비중 높였던 분들이라면 전자닉스가 일시적으로 딱 받을 때 기회를 보고 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충분히 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기회를 노릴 수 없어. 무조건 뭘 해야 되죠? 장기 투자만 해야 돼요. 네, 무조건 올라라. 그러니까 기도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여유를 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보고 이 지성군자 여러분 다 파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네.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그런 지금 스탠스를 취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럴 때는 좀 그렇게 무너졌을 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꼭 급등할 때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무섭죠. 네. 근데 어제 같을 때 뭐 SK하이닉스 같은 거 빠지면 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ETF 매도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요. 막 시장 흔들리면. 저는 좀 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냥 네.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돈 벌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사실 시장의 온기가 너무나 한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리고 불타오르는 그 불씨들도 다 그 관련해서 뭐 피지컬 AI 최근에도 그랬고 다 AI 쪽으로 집중이 되잖아요. 코스닥 얘기 우리 박변창 대표님과도 했는데 우리 장 대표님은 코스닥 시장의 하반기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전체 시장에 대해서 살짝 이제 하반기가 슬로해질 거다라고는 보시는데 코스닥도 그러면 좀 오른 것도 없는 코스닥 같이 좀 안 좋나요? 오른 게 없다라고 하긴 하는데 네, 연초 대비해서 코스닥 수익률이 혹시 상승률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10% 정도 올랐습니다. 아유, 10%는 아, 이게- 하루만 가지고도 올라가잖아요. 요새 10%는 어디 명함 못 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네. 변동성에 노출돼가지고 10%는 진짜 우습게 여겨지죠. 하루 10% 올라가고 네. 하루 10% 빠지는 장이 요새잖아요. 그런데 네. 진짜 과거 한 20년 정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이 10%안 되는 아니, 물론 게 허다합니다. 대단한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 20% 올랐다 사실은 고점 20% 올랐다가 밀리는 거고 여기서 네.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유동성이 빠지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유동성이 만약에 빠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네. 근데 유동성이 빠진다는 전제들이 약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있어요. 빠져나갈 게. 아직도가 아니고요. 네. 전체 시장에서 유동성 빠지는 거는 이제 시작일 수 있죠. 네. 코스닥은 코스피는 뭐 그렇다 손 쳐도 네. 코스닥은 최근 며칠 사이에 엄청 빠져서 지금 다 삼전닉스에 레버리지로 들어갔고 그렇죠. 뭐 더 빠질 게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이 흔들면요.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면 코스닥도 못 버팁니다. 내가 도망가야지라고 할 때 코스닥으로 도망가시는 않을 거잖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코스닥으로 도망가야지가 아니고 근데 코스닥 마저도 올해 연초 대비해서 10%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타격받고 힘들지만 물론 그 종목 중에서도 다른 차별화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지수 자체는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드려 맞을 때 만약에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두드려 맞을 때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결국 금리가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 금리 인상 랠리를 약간 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포문을 연 곳이 하나 있죠. 인도네시아 50bp 올렸습니다. 50bp나 올렸어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50bp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무섭거든요. 그쪽 그러니까 저는 ECB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 뭐 일본 BOJ에서 곧 열리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네. 그 내용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왜 중요하죠? 거기가 뭐 제조업 기반이라서? 아니요. 그럼요.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에서 왜 갑자기 금리를 올렸겠어요? 경기가 좋을까요? 경기 절대 그럴 리 없죠. 아니, 네,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겼겠죠? 네. 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만으로 금리를 올렸다? 아니죠. 달러가 없는 거예요. 네, 외환 유동성이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게 동남아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유가가 지금 급등했고 동남아 쪽에서 휘발유 가격이 엄청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도 높다고 얘기하는데 동남아 쪽은 우리나라 가격이 2배 정도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유 수급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네. 근데 주력 생산 기지가 이제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곳이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보다 조금 더 공급 관련된 충격이 생기면 이제는 공급망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 있죠. 그럼 전 세계 또 인플레이션을 엄청 또 자극시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22년을 보면 22년은 우리가 순서가 네.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충격 플러스 전쟁으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 근데 지금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 플러스 공급망 충격의 가능성인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을 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베팅하세요. 여기서 인버스 하시면 안 돼요. 인버스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락 베팅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불확실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 대응이라는 거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조금 조정받을 때 살 수 있는 대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대응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현금 없이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인드가 뭐예요? 나는 갈 거야. 그렇죠. 그렇죠. 가자. 그러면 시장이 갑자기 변했어. 그리고 조정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꽉 쥐고 있는 분들은. 멀리 보죠. 못 팔아요. 그러니까 못 팝니다. 멀리 보는 네. 거예요. 못 파는 이유는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6개월 뒤에는 달라져 있을 거야. 둘 중에 하나인데 멀리 자기 보거나 투자. 아니면 나를 사라고 했던 사람만 원망을 하는 겁니다. 나의 판단, 나의 어떤 결정보다는 네. 야, 네가 사라고 했는데 물렸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원망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할까 말까를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베팅하지 말자. 근데 불확실성이 분명히 들어오고 있다. 금리 인상 되면 지금도 지금 동남아 쪽 자금 부족하게 보이는데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만약에 되면 자금이 미국으로 싹 쏠려갈 겁니다. 지금 자금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달러 인덱스가 100이 안 넘죠. 네, 100이 안 넘고 있는데 달러 원 환율이 1,520원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증시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돈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이 돈은 다 어디서 오는 거지? 그냥 그 생각밖에 못했는데 또 네. 환율 시장을 보면은 아 이거 전 세계에 있어서의 이 유동성이 조금 이제 힘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이다. 그렇죠. 그 머니 무브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를 미리 캐치해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 막상 닥쳤을 때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대비고 뭐고 난 지금 수익도 못 봤는데 벌써 내가 보수적으로 시장을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유로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느냐. 나는 그럼 이번 기회에 아무것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이대로 시장의 상승장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봐야 하느냐. 네. 저는 그렇게 바라만 생각합니다. 봐야 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익을 못 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기회를 못 봤으니까 억지로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네.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반대로. 내가 지금 기회를 못 봤지만 네. 조정이 나오면 그때가 기회가 또 내 오잖아요. 기회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특징은 변동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 변동성 속에서 기회를 보는 거고요. 진짜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HBM이고 뭐고 선도하고 있는데요? 나 수요가 많은데요? 아니요. 앞단에서 AI 캐펙스가 들어가고 AI 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반도체는 바로 죽어요. 그 앞단에서 선도하는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엔비디아, 구글, 뭐 메타는 모르겠다. 아마존. 네, 지금 메타는 좀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 성과를 낼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 하신다? 저는 오케이요. 네. 괜찮아요. 물려도 진짜로 괜찮아요. 네. 근데 시클리컬 기업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 장기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전원주 선생님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전원 선생님 14년 동안 뭐 SK하이닉스를 그렇죠. 투자하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뭐 엄청나게 수익 났다라고. 그런 어르신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그렇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점에서 진짜 물려가지고 한 40%가 빠져요. 네. 그거를 4년, 5년 들고 가요. 그거를 견딜 수 있다. 내 마인드가 진짜로 그걸 경험했을 때 견딜 수 있다라고 하시면 장기 투자하세요. 저 한 2년 물려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여전히 마이너스 60%. 마음 편하세요? 아니요, 볼 때마다 그렇죠. 회사 대표 멱살 잡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더라도 언젠가 올라갈 거야. 괜찮아. 이게 지금은 마이너스 60%라도 네. 이게 나한테 10배, 20배 수익을 내줄 거야라고 위안하면서 나의 뭐 보물보따리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그러시다면 네. 전 장기 투자 말리지 않아요. 음.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라는 것들을 노려되기 때문에 AI 캐펙스고 뭐고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그 변동성에 노출이 됩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 변동성이 노출이 되면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진짜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프라이스 사이클, 가격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표님, 지금 시장이 지금 여러분 하반기부터 이제 슬로우해져서 계속 이제 이 상승 추세가 끝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꽤 높아져 있는 상태긴 하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AI의 슈퍼 지금 사이클이라는 단어 말고 뉴 에라 시대에 네, AI가 시작된 산업에 지금 거의 뭐 1회, 2회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기에 우린 아직 지금 갈 길이 먼데 네. 주가는 좀 빨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대표님의 지금 생각이십니까? AI 관련된 거, 반도체 관련된 건 제가 더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다르죠. 시장 그러면- 전체랑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얘기할 때, 야, 너 반도체는 간다는데 시장 빠진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요. 지금 시장 반도체는 가는데 다른 거 다 빠졌잖아요. 다른 거 들고 있다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 시장이 하반기에 또 더 강하게 연출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럴 그러면 수도 있다. 대표님 반도체 투자는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보시라니까요. 여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보는데 그래도 변동성의 가능성을 보고 현금 비중을 높여놓은 다음에 대응하시면 더 좋지 않겠냐 네. 라고 하는 게 반도체에 대한 관점. 근데 다른 시장은 순환매로 반등이 나오면 엑시트를 좀
해두고 손실 났다고 하더라도 액치를 좀 해두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조금 더 사든가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한 관점이죠. 코스닥은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한 정말 그 삼성닉스에 쫙 붙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지금 결단을 좀 내리셔야겠네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 아니요? 순환매로 센 반등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어. 순환매가 나왔을 때 네. 얼마 전에 기억나세요? 그 코스닥 지수 순식간에 국민성장펀드. 그 얘기 나와서 10% 올랐잖아요. 저 하루짜리 상승. 3일 올랐어 3일. 3일이라고요? 네, 3일 동안 엄청 올랐어요. 4% 뭐 4% 이렇게 올랐어요, 막. 근데 그거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코스닥 관련해서 이제 코스닥 부양책 같은 거 논의한다고 6월 활성화 4일에 정책.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 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도 이제 떡밥들이 깔리면 네. 6월 이제 하반기, 6월 이제 상반, 6월 전반기 말고 이제 하반기 벌을 때 네. 그때 순환매가 세게 나오면서 아. 코스닥 쪽에 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단기에 팡팡팡 튄단 말이에요. 네. 치면은. 그럼 그럴 때 이제 역시 코스닥이지라고 베팅을 하기보다는 네. 이제 나는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겠네라고 아. 하는 전략을 짜 보시라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못 먹었는데 어떻게든 악착같이 먹어야지라기보다는 네. 네, 엑시스의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우리 시장에 앞서서도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의 시장 수급이 뭔가 힌트가 있었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항상 헤드라인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B2가 늘고 있다. 뭐 마통 수가 엄청 늘고 있다. 집 팔아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네. 실제로 신용거래 그 신용융자 잔고도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 있죠. 근데 신용융자 잔고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신용융자 잔고는 지수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커지면 당연히 커집니다. 근데 시가총액 레벨이 7천조까지 왔으니까 네네. 이거는 신용융자 잔고가 커진 건 당연해요. 거기에 이거는 따라서 비례해서 올라가요. 그 숫자가 커졌다고 해서 이거 신용 너무 큰데 이거 쾅 터지면은 매물출에 될 수 있는 그 불안감이 있는데라고 생각 안 해도 네, 그 자체로 되는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음. 저는 신용보다 더 걱정되는 건 ETF예요, ETF. 앞서서 우리 박 대표님도 ETF가 다 시장 끌어올린 그 얘기를 네. 200조 얘기를 해주셨어요. ETF가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했을 때 변동성도 ETF가 세게 만든다. 진짜 세게 만들어요.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락을 부르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도 ETF 패시브 자금의 역할이 될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비트코인을 봐요. 비트코인 요새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거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7만 달러도 깨졌어요. 네. 저도 사실 일부 자산을 가상자산이 있는데 들여다보질 않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비트코인 네. 엄청 좋았었어요. 작년 10월까지 12만 달러 네, 기록하면서 10만 달러 돌파 만세 막 이랬었죠. 지금 반토막이네요. 네. 근데 10월 7일에 비트코인이 12만 4천 달러를 찍고 네.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글로벌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언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냐면 한 11월 5일 이때쯤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정받았어요? 연말에?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요. 이게 지워버려. 이렇게 지워버린다고요. 아이 뭐 기억이 안 나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전쟁 하락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생각보다 꽤 하락했어요. 맞아요. 네. 그때 샀어야 되는데. 2010월 이제 빠질 때 트럼프랑 시진핑 만나고 네. 그 기대감으로 쫙 올랐다가 네. 그때 시장이 빠졌고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유동성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졌다. 아 그때 뭐 블루아울 막 이런 캐피탈 하면서. 네. 그리고 시장에 네. 그 RP 레포 금리가 갑자기 뛰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얘기 하고 나서 전쟁이 이제 막 벌어지고 근데 전쟁 끝난 다음에 다시 유액이 올라올 거야 했는데 쏙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건 지금 아직 얘기 안 나와요. 네. 근데 하락이 시작되면 얘기 나올 거예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충격이 올 겁니다. 네. 금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11월 말부터 시장이 안정됐을 때 RMP라고 들어왔죠. 네? RMP 기억 안 나세요? RMP? Reserve Management Purchase라고 해서 네. 연준에서 지급 준비금을 채워주기 위해서 네네네. 단기 국채를 산다. 네. 그거 나오면서 시장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 생기면 미국에서 형님들이 예전에도 이제 버피돈께서 이렇게 탁 해주시고 JP모건 재미다이먼 착 해주시고 네. 요거를 조금 약간 뒷배로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게 네. 뭐냐면 이 유동성의 흐름을 먼저 보여주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이 이 12만 달러에서 쭉 무너졌잖아요. 네. 바로 네. 먼저 무너지고 한 달 뒤에 주식시장이 흔들렸어요. 잠깐만. 이때 10월 29일이 진짜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반등 나왔고 괜찮았죠. 근데 단기간에 회복은 못했어요. 보시면 유동성 이슈가 한번 불거졌고요. 근데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5월 15일에 8만 1,000달러를 고점으로 해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딱히 이유가 없어요. 딱히 이유가 있죠. 지금 비트코인 가상자산에서 지금 돈을 거기에 묶여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동성 이탈인 거예요. 나스닥 투자하고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지금 반도체 투자하고 하니까 그래서 자금들이 좀 빠져나온다라고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맞죠. 이렇게 한번 밀려있기 시작해서 이 코인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계속 그렇다라는 건 이해되는데 네. 그럼 여기 반등은 이해가 안 되죠. 여기 반등 이후에 지금 빠져나올 때 갑자기 유동성 이탈되면서 자금 ETF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근데 반등은 약간 클래리티 법안 얘기도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대표님께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을 얘기할 때 뭔가라도 이렇게 하나 받쳐주고 싶어가지고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비트코인이 빠졌으니까 우리 시장이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고 유동성의 마중물인 비트코인이 뭔가 유동성에서 이상한 조짐을 조짐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조건 좋을 거야. 아. 괜찮을 거야. 네. 배팅 가자 막 이런 것까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진짜 한번 크게 흔들릴 것 같은데 어제 보셨잖아요. 어제 뭐 LG그룹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60% 올랐다가 20%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래에서 사셔서 60% 수익을 누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있으셔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단타하시고 막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분명히 변동성 때문에 힘들어하실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는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네. 그분들의 그 단타 하시는 것 자체를 말릴 수는 없죠. 근데 적어도 할 타이밍과 아닐 타이밍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할 타이밍이 언제냐? 시장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하시라. 근데 지금 유동성이 점점 좀 말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매크로 시장을 계속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유동성은 안 보이고 실적이라든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얘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하고 싶은 거죠. 유동성 문제. 어찌 보면은 좀 약간 덮어두고 싶고 괜찮을 거야. 거기 뭐 이렇게 돈 막 환매해 준다고 막 이런 얘기 한참 나왔었던 게 작년인데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뭐 안 터지네 괜찮았는데 말씀하셨던 금리 인상에 대한 하반기에 뭔가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그게 또 수면 위로 올라와서 유동성 경색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내년에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게 네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장 좋아질 때 금리 올려도 충격 없이 오래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호황일 때 금리 아무 상관없더라. 네. 막 맞아요. 그렇게 돈이 올라가도 시장이 더 세요. 우리는 실적 보고 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진짜 네. 많이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바로 충격을 받을 때가 있고 네. 그 충격을 천천히 받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나뉩니다. 네. 언제 바로 충격을 받을까요? 안 좋을 때. 실적 안 좋을 뭐가 때. 안 좋을 때? 실적이 안 좋을 때?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로 충격을 받을 때는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바로 충격을 받아요. 잠깐만. 그럼 오늘 얘기한 게 그 인도네시아에서 금리 인상, 공급발 인플레이션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약간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지금 보세요. 보통은 금리를 언제 올리겠어요? 시장이 과열이니까.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좀 말려야 되겠다라고 연준이 금리 올리죠. 그래요? 아유. 보통은 그렇죠. 2018년 이럴 때도 네. 그렇고 시장이 과열이고 지나치게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가면 이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네. 2007년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2000년대부터 2007년까지 금리를 쭉 올리는 사이클이라든가 IT 버블 사이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지나치게 호황으로 지나치게 과열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쭉 올려요. 천천히 올리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냐? 경기가 좋으니까요. 실적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금리에 대한 충격은 권투를 할 때 한 방에 딱 가는 게 아니고 네. 옆구리 때리는 거 있잖아요. 옆구리 때리는 것처럼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바늘로 모르죠. 콕콕콕 쏘시고 있어서 지금은 아픈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피가 철철철 나고 있게 된다. 그 안에 이제 뭐 이게 간이 이렇게 손상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푹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IT 버블 붕괴되고 네. 2008년 금리가 뚝 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건 이제 누적되는 금리의 어떤 충격인 거고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건 시장이 바로 유동성을 끌어들입니다. 네. 시장 체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이미 고금리에 대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약간 허덕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약간 안도를 했던 거죠. 현재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안도를 했고 유가도 내려가면서 안도를 했고 제가 3조 호황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반대로 가면 시장 유동성은 이렇게 빨아먹는 네, 그런 현상들이 보일 거다. 근데 그 조짐들이 쓰나미 오면 조짐이잖아요. 쓰나미 새들이 막 날아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물이 꽃게들이 막 먼저 쫙 빠져나가거든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살짝 그런 물이 살짝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유동성. 보이는데, 네. 유동성들이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에서도 보이고 있고 여기저기서 힌트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런 힌트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쓰나미 주의보 내릴 때 가짜 많죠. 틀릴 경우 많잖아.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그 네. 상황인 거예요. 내가 쓰나미 옵니다가 아니고 야 이런 힌트들이 뭔가 불안감이 있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야 항상 기상청 틀렸어. 아 이제 안 믿어 라고 갈 거냐. 최소한 밖은 나가지 말아야죠. 뭔가 그래도 좀 준비를 하고 갈 거냐라고 보면 그래도 좀 준비를 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하반기부터 시장 조짐 안 좋으니까 다 파세요. 신규 접근 절대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반도체, AI 사이클 너무 좋죠. 근데 지금 너무 뭐랄까 불나방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조금 자중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네. 말씀.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시장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지금 있는데 그거를 그냥 외면하고 무조건 AI 사이클만 바라보면서 시장을 투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맞아버리게 되니까. 그렇죠. 그걸 경계하시라라는 말씀. 근데 이미 그걸 많이 느낀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전력기기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전력기기나 뭐든 상관없다. 지금 반도체에 집중해라. 네. 계속 시그널을 드렸어요. 한 달 됐을 거예요. 근데 다른 종목들 괜찮아. AI 캐펙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좋지 않아라고 했는데 밀렸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전력기기 파시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고 지금 밀린 것들은 좀 버티셨다가 순환매가 나올 때 그때 파셔도 돼요. 네. 네, 그런 현상들이 충분히 또 시장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밀리면 아프잖아요. 안 네. 아프세요? 나는 진짜 괜찮아. 나는 정말 강철 체력이니까 나는 아무리 때려도 괜찮아. 넌 장기 투자할 건데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어르신께서 적금을 깨시고 투자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를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앵커님 저는 장기 투자할 거라서 빠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 빠지시면 저렇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신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사실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시간 여유가 없네요. 지금 리스크도 있고 분명히 리스크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씩 무언가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뭐 AI라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 혹은 대표님의 원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 표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싶은 네. 걸 정리했는데 재밌죠? 반도체가 많다면 버티고 지켜보세요. 네, 주도주가 갖고 있다면 좀 물렸다고 하더라도 버티고 지켜보세요. 네. 네, 전력기기 방산증권에서 울고 있으면 버티고 지켜보세요. 네. 바이오 들고 울고 계시면 버티고 지켜보세요. 버티고 지켜봐요? 네,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종목이든 지금 버티고 지켜보세요. 일단 팔진 마요. 네, 지금 6월은 네, 6월은 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고 그냥 현금이 많다. 네. 현금만 있고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 네. 반도체 한 20-30% 정도는 담궈 보세요. 그리고 직접 시장에 들어와야지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못 해요. 손해 볼 각오를 하고 반도체 정도는 들어오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김장렬 센터장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릴 까고 하고 살아. 그렇죠. 물릴 각오 안 하고 절대 못 삽니다. 네. 주식에서 나는 무조건 이익 날 거야. 야, 네가 얘기했는데 항상 빠졌어. 너 때문에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물릴 네. 각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있으니까 들어오셔도 돼요. 그리고 네. 혹시나 좀 더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우선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주. 네. 마지막에 우선주 랠리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마지막이라는 게 전 되게 걸리더라고요. 요새 우선주 난리 나니까 요거 이제 상승장의 끝물이다. 막 이런 얘기 나와서. 네. 어쨌든 이제 우선주라도 사라. 그리고 계속 보여주시죠. 여기가 끝인데? 네. 끝이에요. 네. 우선주 관심 가져도 좋을 시기인데.
그러면 뭐 없는 분들은 저 20-30%를 뭐 삼성전자 우선주, 뭐 그렇죠. 현대차 우선주, 네, 그런 뭐 EUB 느낌으로.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더블밸류업을 통해서 우리 장우주 대표님의 시황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죠? 영상 클립만 올라오면 조회수가 2자리예요. 아 그런가요?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셔야 합니다. 아 네. 근데 우리 장우진 대표님의 투자 서당, 왜 이름이 서당이에요? 약간 보면 여러분 선비 느낌 있죠? 근데 사실 이거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바꾸시더라고요. 왜? 아 그래요? 이름 뭘로 바꾸시고 싶으신데요? 원래 진화 투자론. 진화. 진화 투자. 네. 투자에서 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 틀을 바꿔야 된다. 아니 이런. 저 투자 서당 좋은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범성공자랑 약간 엮어가지고 네, 네, 약간 네. 고루하게. 하늘천 따지하면서 이제 기초부터 다지고. 아 맞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기초 다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의 흐름 같이 지켜보시고. 맞아요. 근데 그런 기초는 일들. 이제 다 얘기를 드렸고 네. 요 제 얘기를 이제 파악을 해야지 네. 그다음부터 제가 드리는 산업이나 기업 얘기들이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전해드릴 텐데 네. 요즘 기업 얘기를 제가 제 얘기로 깊이 있게 안 해요. 왜요? 다치니까. 누가 다쳐요? 투자하시는 분들. 아 그렇게 얘기하면 팍 사버리실까봐. 그러니까요. 제가 기업 얘기 최근에 안 했을 겁니다. 많이 안 하고 그냥 목표 주가 많이 올라가고 시장의 분위기 정도만 얘기하지 네.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탈률도 많긴 하던데 근데 그런 생각들이 제가 좋다고 한 타이밍에 들어갈 네. 겁니다. 제가 시장이 유동성이 풀리고 진짜 좋다고 한 타이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무조건 기업 얘기하고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기 싫어요. 네. 네. 이순신 장군 전략처럼 이길 수 있는 자리를 저는 진짜 찾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가급적 찾고 물론 그것도 저는 이순신 장군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를 찾아서 얘기를 드릴 거니까 네. 언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지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범성공자 장우진 대표의 투자 서당 이름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 이름 좋습니다. 투자 서장으로 그냥 밀고 약간 진화 투자하면은 그 발음 잘못하면 투자를 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나버리는 것 아. 같은 느낌이니까 투자 서당 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으시죠? 예, 네. 우리 장우진 대표님도 휴일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